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엔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 주가 금방 흘렀습니다. 네. 시장은 난리예요. 네. 부동산 시장은 난리예요. 그렇죠? 새로운 정책이 나옴으로써 시장은 난리인데 그거에 관한 이야기 오늘 또 그런 쪽의 이야기로 우리가 또 달려가 보겠죠? 예, 맞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또 속 시원한 이야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정훈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이슈엔 오늘의 주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초강도 대출 규제, 주택 공급 확대 걸림돌 되나? 자, 좋습니다. 이 급등하는 집값을 규제하겠다, 잡겠다는 일환으로 정부에서 금융 규제가 나왔습니다. 그럼으로써 지금 뭐 몇 주째 시장에서는 부동산 시장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여러 말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아파트 청약 시장에는 도대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요 부분부터 한번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면서 가보겠습니다. 네, 부동산 시장이 지금 네. 전체적으로 다 지금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한 분야가 아니라 그렇죠. 이 청약 시장도 마찬가지인데 이 청약 시장,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마라. 결국은 그게 골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지금 서울과 경기도 외곽, 네. 이 경기도의 일부 선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은 한 10억 이상 되거든요. 네네. 요 매매가가. 그러면은 그런 지역들은 최소한도 4억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6억이 또 대출이 다 나오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렇죠. 하지만 6억이 다 나온다는 전제 조건을 깔아도 4억 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이렇게 되면은 현금을 4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이 서울, 경기도 일부 선호 지역들 이런 지역들을 도전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정부의 이런 어떤 대책들이 분양 사업이 이제 위축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우려가 상당히 크다라는 겁니다. 이게 부동산 그 R114에서 나온 거 보면요. 올해 하반기 분양이 예정된 수도권 단지가 총 101곳인 101곳, 네. 101곳인데 98,083가구래요. 거의 10만 가구 가까이 되는데 이 중에서 한 몇 개 단지 빼고는 네. 전부 다 이번 대출 규제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대부분이. 근데 이번 규제의 핵심이 이 담보대출 최대 6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6억 원 제한. 근데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도 금지. 그리고 6월 27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는 모든 분양 단지에도 이 적용이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지금 적용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자, 이게 6억 원까지만 잔금 대출도 받을 수 있고요. 최대 6억. 네. 예, 그리고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내는 것도 이제 불가능해지고 이렇게 되니까 이게 결국 돈이 현금을 최소한 4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 청약 시장도 이제 도전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됐다.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얘기죠. 그렇다면은 어쨌든 역대 나왔던 어떤 부동산 정책보다 가장 강력한 규제입니다. 금융 규제가 들어감으로써 시장에서는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것 같은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럼 이렇게 되면 분양가 10억 안팎인 서울 외곽 그리고 경기 일부 지역 지금 말씀하셨던 10억 정도 되는 안팎인 이런 지역들의 청약 열기가 다 떨어진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주택도시보증공사 이게 소위 우리가 허그라고 부르는 네네. 것인데요. 5월 서울 민간 아파트의 평균 분양 가격이 전용 84제곱미터 우리 국민평형이죠. 84제곱미터 기준으로 15억 7,80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틀려. 어떤 데서는 뭐 13억, 네. 14억이다. 또 15억이 넘어가. 그러니까 이렇게 전부 틀린데 근데 중요한 거는 경기도 역시 이제 분양가가 만약에 6억이 조금 넘는다, 7억, 8억 뭐 이렇게 되는 곳들은 그나마 큰 영향이 없겠지만은 만약에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선호 지역들, 네. 이런 지역들은 뭐 영향이 되게 클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정부에서 이제 수요 감소에 따른 네. 분양가 하락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이제 계속되는 압박이 오히려 분양 사업 추진에 당연히 이제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우려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중도금 대출은 6억 원 규제에 관계없이 일단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 그나마 다행인데 어쨌든
이 상당히 지금 이렇게 되면은 이 공사비도 상당히 높아진 시기잖아요. 이런 시기에 이런 규제 대책이 나옴으로써 분양선율이 안 좋게 나오게 네네. 되면은 조합원들 또 갈등도 심해지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제동에 좀 걸릴 가능성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정부의 어떤 새 정부의 이 정책을 들여다보면은 뭐 첫 번째는 대출 규제를 했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 게 주택 공급 확대 정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게 엇박자 정책이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오고, 무슨 소리냐, 이건 자신감이다. 이 대출 규제를 하고 나서 주택 공급을 확대를 해서 집값을 확실히 뭐 잡아놓고 가겠다라는 정부의 자신감이다. 일각에서는 엇박자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주비 대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주를 앞둔 조합원들은 지금 비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일까요? 이주비 대출은 사실은 네. 이게 단순하게 집을 구입하려고 하는 대출이 아닌 이 재개발 재건축 네. 정비 사업에 들어가는 필수 자금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이주비라는 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조합원이 철거를 하기 전에 그렇죠. 나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내가 살아야 거기서 되지. 살아야 되니까 대출 받아서 가야 되거든요. 예, 그것을 지금 6억으로 제한을 해놓으면은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냐하면 강남 같은 경우는 보통 아파트가 가격이 한 30억이다. 그러면 이주비 대출이 한 15억 정도 나왔거든요. LTV 50%까지 네. 15억 정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6억으로 줄어들면은 그러면 이제 만약에 그냥 이 산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9억에 대한 대출, 그럼 추가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 이제 시공사에서 대출을 해주는 건데 그게 이제 조합의 사업비로 들어가요. 네. 근데 9억을 대출을 해주면은 만약에 그 2,000세대 정도 네. 되는 대단지다. 그러면 한 2조 원을 이 비용으로 떠 안아야 되니까 오히려 조합원들의 이 부담도 상당히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 비용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면은 결국은 이주 일정도 지연될 거고요. 네. 그리고 공사도 지연되고 조합원 분담금도 증가할 거고 그럼 조합원 불만이 또 쌓일 거고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게 제대로 공사가 진행이 될 것이냐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결국 정비 사업이 위축이 돼서 이제 공급 부족이 점점 더 커진다, 심화된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긴 하네요. 예, 그래서 네. 이게 이 획일적인 대출 규제로 이 관리 처분 인가를 앞둔 단지들 이런 단지들 다 적용 대상이거든요. 6월 27일 이전에 관리 처분 인가를 받은 단지들은 빠지고요. 네, 네. 그 이후에 받는 단지들이 지금 문제거든요. 근데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정책 공약집을 보면은 재개발 재건축 절차 및 용적률 검표율 이거 완화하겠다고 네, 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오히려 지금 이 규제가 나왔으니 이게 근데, 도대체 상당히 좀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좋습니다. 우리 한정훈 대표의 의견을 들어봤는데 그럼 이 분양 얘기 1+1 분양도 있지 않습니까? 1+1 분양을 받는 조합원의 경우는 이분들은 사실은 좀 더 걱정. 이주비 대책이야 뭐 이주비에 대한 부분은 그래 어떻게든 좀 해결할 수 있고 내가 조금 가기 위해서 조금 축소를 한다 뭐 이런 식의 좀 뭐라고 할까요? 할 수 있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데 이 1+1의 분양은 이런 조합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건 저도 좀 꼼짝 말하죠. 깜깜해지네요. 앞이. 네, 꼼짝 이거 마라. 어떻게 되는 얘기인가요, 이건? 이게 1+1이라는 이런 겁니다. 가령 재개발 지역이나 네. 아니면 재건축 지역에 특히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데 단독주택이나 이런 거 평형대 네, 큰 거 네, 50평대 막 이런 거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들이 있거든요. 2주택이 되는 거잖아요. 예, 바로. 아니 그런 분들은 네. 재개발을 본래 반대를 해요. 왜 그러냐면은 아니 뭐 내가 이 땅을 이렇게 넓게 그렇죠. 갖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반대를 하니까 그런 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그러면 집 두 채 줄게.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1+1이 되는 건데 이게 만약에 대출을 받으면은 안 나온다는 거잖아요. 지금 2주택이 되니까 이게 대출이 아예 안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번에 이 대책이 세밀하게 정밀하게 이 시장을 전체적으로 내려다보고 만든 대책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게 이런 것들이 지금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주비 문제도 그렇고 이런 문제를 그대로 놔두고 과연 진행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하는 게 어쨌든 추가적인 그런 보완책들이 분명히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책이 나와야 된다는 말씀은 정말로 이번 금융 규제는 옴짝달싹 못하게 만든 규제네요. 그렇죠. 그럼 정말 부동산 값이 잡히겠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잡힐까요? 네. 그러니까 왜 대표님은 이 규제들이 해서 이렇게 하면 오래 안 간다 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다시 순환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말씀을 쭉 두고 뉴스를 통해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규제가 너무 뭐라고 할까요? 탄탄하다? 탄탄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네. 저는 그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이 음.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 나오면 네, 어떤 네.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은 우리 그 문재인 정부 때도 네, 네. 문재인 정부 때 2019년도인가요? 그때 어떤 대책이 나왔었냐면은 너무 많이 나왔지 않나요? 그때? 네.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죠. 많이 나왔는데 2019년도에 가장 그 기억이 남는 게 15억 넘어가는 이 아파트 네. 이런 것들은 아예 대출 금지였거든요. 10억 넘어가는 건 무조건 대출 안 나오게 이렇게 하는 대책도 나왔고. 그러니까 풍선 효과로 거기에 규제했더니 소형 아파트 쪽에 또 붐이 일었고. 그러니까 이게 네. 부동산 시장은 이 규제로서 잡는다는 생각이 사실은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집값이 많이 오르면은 당연히 정부에서 나서서 규제하는 게 맞거든요. 네. 이게 너무 많이 오르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판단하는 거는 물가 상승률 정도만큼만 조금씩만 올라준다면 괜찮은데 이 부동산 시장이라는 게 한 번 폭발하면 그냥 팍 그러니까요. 했다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네. 강력한 규제가 나와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네. 규제의 효과가 제가 부동산을 오랫동안 해왔지만은 오래 못 간다는 거죠. 이게 항상 거기에 또 다른 어떤 문재인 정부 때도 그렇게 많이 규제를 했지만 네. 집값은 역대급으로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정부도 그런 것들을 좀 잘 살펴가면서 그러니까 결국 공급이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이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안도 같이 내놔야 된다. 수요 억제책도 중요하지만 이 공급 대책 이것도 확실하게 내놔야 그 시장에 신뢰를 심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요. 이렇게 판단이 되네요. 지금 공급책이 정부에서 곧 발표를 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의 이야기들이 계속 흘러나오고는 있는데 어찌되었던 우리가 이렇게 보다 보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뭐 1+1에 대한 부분, 조합원에 대한 부분도 문제고 또 이주비 대출 한도가 6억 원으로 축소가 된 것도 뭐 일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되면은 결론적으로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뭐 보시는 분들이 왜 네가 건설사까지 걱정을 해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냥 그래도 한번 짚어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사에는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네. 이주비도 안 나오잖아요. 이주비가 6억이니까 결국은 그거를 이제 건설사들에서 이제 해줘야 되거든요. 추가.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주비 경쟁이 엄청 과열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이주비 경쟁이란 결국 건설사에서 부담을 한 그렇죠. 경쟁을 말씀하시는 결국 거죠? 근데 그게 조합의 어떤 조합비로 들어가기 그게 때문에 다시 또 조합 쪽으로 예, 들어가는 그게 이자도 높거든요. 아. 이자도 높아요. 그게 왜냐하면 금융권에서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건설사들이 경쟁을 하게 되면 결국은 이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든지 이겨나갈 수 있지만 이 중소 그런 대형 건설사들은 건설사들? 상당히 좀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금융위에서 이번에 이주비 대출 왜냐하면은 이번에 대출 규제가 나오고 나서 이거 이주비 대출을 생각을 못했네.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뭔가 그러니까 금융위에서 대책을 좀 만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들 했다고 해요. 그런데 금융위에서는 이주비 관련 논의가 빠졌다는 거죠. 지난 4일 열린 그래요? 가계부채 점검 회의에서 그래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형 건설사는 그나마 뭐 괜찮겠지만 버틸 수 중소 있을 여력이 예, 있으나 그러니까 지금 뭐 PF 시장 당연히 안 좋잖아요. 경색되고 그리고 또 이 뭐 건축비 이런 것도 다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이주비 규제까지 더해진 것은 사실 건설사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입장이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 규제가 나옴으로 인해서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전부 다 어려운 것 같아요. 건설사도 어렵고 이 재개발 재건축의 그 조합원들도 어렵고 다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이다. 그래도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래도 굳이 우리가 여기서 방송에서 좋은 것을 찾자면 일단 안정화된 집값.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잖아요, 대표님. 그렇죠. 그래서 이 집값이 좀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되면 그건 또 좀 더 좋은 일이 아닐까. 당연하죠. 네. 집값이
안정화가 되면 좋은데 과연 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과연 지금 그게 될까?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일시적으로 누를 수는 있어요. 누를 그래요. 수는 있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거죠. 아. 수요 억제책은 결국은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는 결국은 공급을 빨리 늘려야 된다.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시장에 신뢰를 심어주는 거거든요. 시장에 자, 우린 이렇게 규제도 하지만 공급도 크게 늘릴 거야. 믿고 따라와. 이런 어떤 그 시장에 강한 시그널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부에. 그래요. 이전 정부들 보면은 일단 뭐 대표적인 게 부동산 정책이 가장 많이 나온 게 문재인 정권 때인데 그때 보면 굉장히 많은 부동산 규제들 나오고 정책들이 막 쏟아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를 제한하면 이쪽에서 터지고 여기 제한하면 여기 터지고 그러니까 계속 끊임없이 규제만 그러니까 정책만 계속 나오다가 끝났다라는 과거의 학습 경험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이번에 좀 강력하게 일괄적으로 한 번에 그것도 금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부터 시행을 딱 시켜버리니까 꼼짝달싹 못하게 한 번에 일괄적인 정책이 나와서 시장에서는 정말 말씀하신 대로 뭐 조합원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은 좀 꼼꼼히 체크 안 한 거 아니냐라는 의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대형 건설사들은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은 좀 견디기 힘들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그럼 이번 대출 규제가 이 재건축 재개발 사업에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이게 집값을 잡는다. 그러니까 이게 집을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현 정부에서도 이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사실 이번 대책 발표 전에도 국토부에서 정비 사업지 재개발 재건축 이런 지역에 이 동일한 대출 규제 적용을 하게 되면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제동이 걸리고 공급 위축된다. 네. 이런 의견을 금융위에 전달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배제된 거죠. 배제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뭐 한남 2구역이나 개포주공 5, 6, 7단지, 잠실 우성 4차, 노량진 1구역 52개 사업장 5만 세대가 놓은 주택이 지금 공급 위기에 처했다. 그러니까 공급을 늘려 집값을 안정화시키겠다라고 정부에서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에 얘기했지만 네. 이게 이제 공연불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뭐 아직 지금 저희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는 국토부 장관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아직 뭐라고 할까 미정인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방송이 나갈 때쯤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아마 또 국토부 장관이 나오고 하면 뭔가 정책이 또 쏟아지지 않을까 싶은 게 어쨌든 이재명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요 억제책은 아직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다. 뭐 이번에 맛보기다. 네, 이번에 맛보기다. 그렇기 때문에 난 결국 집값을 잡을 것이다. 그리고 투자는 집이 아니라 금융으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그럼 오랜만에 결론을 한번 가보죠. 대표님 보시기에 결국 집값은 잡힐까요? 저는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라 집값을 지금 정부에서 안정화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그 수요 억제책, 즉 대출 규제나 세금 규제, 그리고 이제 지역을 규제하는 뭐 조정 대상 지역이나 네. 이런 것들을 시행했을 때 과연 집값이 잡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게 과거에 그 우리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 때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때 규제 대책이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많이 나왔죠. 예, 그때 과연 잡혔냐라는 거죠. 이게 과거의 교훈이에요. 이게 실패 사례인데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예. 세진 것 같아요. 특히나 더. 그 집값이 급등한 시기에 수요를 억제해서 집값을 안정화시키는 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요 억제책은. 근데 그게 본질이 되면 안 되고 거기에 바로 공급 대책이 반드시 따라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 공급 때문에 사람들이 이 공급이 부족하다라는 인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르는 거거든요. 이 심리적인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강한 시그널을 공급에 대한 시그널을 줘야 되는데 근데 이 공급이 이게 이제 좀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공급이 이루어지려면은 수요가 있어야 돼.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수요와 공급 예. 같이 가야죠. 그 수요가 있어야 되는데 수요가 없으면 건설사가 집을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는다고. 왜냐하면 건설사는 이익을 내야 되잖아요. 이익을 안 내고 이익 안 나는 그 현장에 들어가면 잘못하면 망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익이 나야 되기 때문에 집을 짓지 않습니다. 수요는 어떨 때 많아져요? 가격이 올라야 많아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야 부동산은 사요, 사람들이. 바닥일 때 절대 안 삽니다. 예, 어떤 그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분 중에 바닥일 때 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바닥일 때 살 수 있으면 떼돈을 벌겠죠. 하지만 바닥인 건 누구도 몰라요. 그리고 바닥이 서로 왔을 때 지금 집값 바닥이니까 사야 됩니다. 절대 안 사. 바닥인 줄 알고 샀더니 지하 3층이 있더라.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사람들의 심리는요. 그래요. 집값이 막 올라갈 때 이때 뭔가를 사려고 하지 바닥일 때 안 사요. 우리가 보통 뭐 그 대형 편의점 이런 네. 데서 이제 뭐 싸게 판다. 소고기를 뭐 며칠간 싸게 판다. 그럼 막 일찌감치 가서 줄 서고 하잖아요. 네. 싸게 살려고. 근데 집값은 떨어지면 잘 안 사. 반대요. 이게 그래서 심리적인 거예요. 예, 심적인 게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가 있으려면 가격이 올라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집값이 내려가는 상황에서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집값이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 돼야 집을 살려고 하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주택 가격이 하락했었던 시절이 박근혜 정부 때. 그렇죠. 박근혜 정부? 네, 그래서 빚내서 집 사라가 그때 시작된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요. 네. 정말 물론 이제 집값이 등락은 있어요.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등락이 있는데 네. 제가 말씀드린 건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대표적인 시기가 외환위기, 금융위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공급이 대폭 많이 됐을 때, 그 일기 신도시 건설 같이 200만 호 건설 공급이 대폭 됐을 때 이때가 그렇죠. 주택 가격이 하락했던 시기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공급을 많이 늘려야 되겠다라는 것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렇다면은 좀 말씀을 좀 명확하게 결국은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제가 집값이 잡힌다라고 한다는 것은 정부에서 공급 대책이 쏟아져야지만 잡힌다 이렇게 보신다는 거야? 아니면 그렇죠. 공급 대책이 쏟아지지 않아도 잡힌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공급이 뒷받침이 안 되면은 이런 그 규제 정책은 단기간에 불과하다. 단기간에 불과하다. 앞으로 공급이 정말 양질의 주택을 시장에 정부에서 강하게 공급할 거야. 이런 신호를 시장에 강하게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그 정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요 금융 규제 하나 갖고는 좀 단기간이지 않겠느냐. 후속에 따르는 어떤 공급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이 나올 때 집값은 안정화에 들어설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부동산 역사는 항상 반복되지 않지만 흐름은 항상 반복되더라. 그래,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또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요즘 어떤 이야기 또 해주시는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그 시장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상당히 변화가 지금 심한 시장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재테크라는 거는 내 재산을 불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대출을 왕창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내가 여력이 있는 여유자금을 투자를 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여유자금을 투자해서 거기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게 재테크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이런 아파트 시장이 막힌다면 이 재건축 시장이 막혀 있거든요. 네. 지금 이렇게 되면은 재개발 시장까지 만약에 똑같이 된다면 공급은 없다. 민간 시장에서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 재개발 시장은 살려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 재개발 시장에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는 빌라에다 많이 투자를 하잖아요. 그 빌라 재개발 시장의 빌라 단독주택은 비싸니까. 예. 그 빌라 같은데 투자를 하는 이런 거는 금액이 그렇게 크게 들지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틈새 시장으로 지금 현 정부에서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그런 주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번 세미나의 주제는 이거네요. 대출 금융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부동산 재테크 방법. 네, 시세 가치가 이렇게 더욱, 되는 거죠? 더욱 커지는 이 재개발 시장. 좋습니다. 그 이야기를 세미나 때 또 무료 세미나니까요. 우리 여러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한정훈 대표의 깊이 있는 분석과 현실적인 조언을 들을 수 있는 시간 투자엔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